문턱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 낀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반지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방금 저지른 짓의 무게 때문이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서 약혼자인 민호를 험담했다.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용서받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는 듣지 말았어야 했다. 그건 그저 술김에 쏟아낸 분풀이었고 여자들끼리의 밤 외출에서 나온 사적인 고백일 뿐이었다. 그런데 민호가 최악의 타이밍에 걸어 들어왔고 자신이 안정적이고 뻔하며 안전한 사람일 뿐이라는 내 말을 듣고 말았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민호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제발. 부탁이야. 그의 눈은 한때 따뜻했지만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예고도 없이 들어와 흩어져 있던 짐을 챙기고 있었다. 셔츠 몇 벌, 게임기,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그 자신의 조각들을 내 인생에서 나가달라며. 더 할 말이 있어? 그가 작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네가 분명히 말했잖아. 난 보험용이고 안전한 선택이고 네가 만난 남자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듣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화풀이였을 뿐이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침대에서 내가 얼마나 지루한지,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더 컸는지,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뒷담화가 그냥 화풀이였다고? 민지야, 걘 정말 무해하잖아.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 사람이 술 취하면 멍청한 소리를 하기도 하잖아.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멍청하다라. 그 정도면 양반이지. 넌 나를 값싼 경차처럼 작지만 튼튼하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발가벗은 모습을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불을 끄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나는 혜진, 수진, 지은이가 그 말에 자지러지게 웃던 기억이 떠올라 몸을 떨었다. 나는 그녀들의 웃음소리를 즐겼고 민호가 그 독서를 하나하나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를 바라면서. 그냥 술 기운에 헛소리한 거야. 그가 커피 테이블에 상자를 쿵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술 탓으로 돌리든 뭐든 좋아. 하지만 네가 나에게 상처 주는 걸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는 인정해. 나는 미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에 움찔했다. 민호 씨, 이렇게 갈 순 없어. 난 당신 약혼녀잖아. 그의 입꼬리가 영혼 없이 올라갔다. 약혼녀라. 그건 네가 더 나은 사람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에게 붙여준 이름일 뿐이잖아. 내가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는 옆으로 비켜서 문 쪽으로 향했다. 제발. 내가 속삭였다. 내가 고칠 수 있게 해줘. 그가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너의 보험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단지 제때 돈을 낸다는 이유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고칠 건데? 그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거 아니야?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머릿속에 모든 악독한 생각을 쏟아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훑었다. 떨고 있는 내 모습과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가 나를 이렇게 봤다면 당장 안아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할 말도 없고 그가 중얼거렸다. 들을 가치도 없어. 민호가 문을 나서자 그 소리가 마치 최후의 일격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그의 전쟁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그날 밤 친구들이 떠난 뒤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울했다. 나는 민호에 대해 쏟아낸 말들 때문에 킥킥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위안을 얻고 있었다. 술이 내 혀를 풀어주었고 나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는 안정적이지만 매력이 부족하고 착하지만 침대에서는 평범하며 부양 능력은 좋지만 흥미가 없다고. 우리 모두 과하게 속내를 털어놓곤 하지만 이건 잔인했다. 혜진이가 비웃으며 내 잔에 술을 더 따랐다. 민지,
네가 재욱이가 프러포즈하면 민호 버리겠다고 한 거 진짜야? 너 이 결혼 확실해? 나는 킬킬거리며 진심을 말했다. 재욱 오빠 기억하지? 그 완벽한 근육질 몸매, 그에 비해 민호는 불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친구들은 그때 폭소를 터뜨렸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기분 좋았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다. 민호가 충전기를 가지러 왔다가 모든 것을 엿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의 남성성, 그의 노력, 그의 가치는 내 친구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났지만 곧 그에게 할 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틀이 지나서야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민호의 따뜻한 일상적인 문자들은 사라졌다. 좋은 아침 공주님 같은 인사는 없었다. 나는 그가 바쁜 거라고 생각했지만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내 전화가 울렸다. 민호, 우리 얘기 좀 해. 오늘 밤 네가 우리 집으로 와. 목이 메었다. 아마 결혼식에 대한 오해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변했다는 걸 알았다. 그는 현관에 뻣뻣하게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키스도, 스킨십도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곧바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의 임시 대타라고 불렀던 것부터? 아니면 내가 더 건장한 남자를 상상하지 않으면 그와 절정을 느낄 수 없다고 조롱했던 것부터? 배가 조여왔다. 공포가 밀려왔다. 민호 씨 어떡해? 그가 턱을 악물었다. 다 들었어. 침대에서 내가 얼마나 지루한지 조롱하던 거 전부 다. 내가 서울에 올 줄 몰랐나 보지. 민지? 별일 아니라고? 내가 말을 더듬었다.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떤 거야. 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가 내가 왜 부족한지 조목조목 나열하는 걸 들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알아? 그리고 넌 그걸 즐겼어, 민지야. 아주 신나 하더군.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삼켰다.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그가 소리쳤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를 비웃고 네가 과거에 만났던 헬스 트레이너랑 잤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나보다 우월한 척했잖아. 재욱 오빠 말이야? 아니면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짓거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내가 멍청했어. 그래,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그건 내 진심이 아니야. 그냥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한 말이었어. 그가 씁쓸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자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민호 씨, 난 널 사랑해.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했다. 그래, 날 그렇게나 사랑해서 재욱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걔 침대로 뛰어들겠다고 했냐? 네가 그렇게 말했어, 민지야. 심지어 그걸 자랑까지 했지. 나는 입을 막으며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재욱 오빠가 진지하게 프러포즈하면 당장이라도 갈아탈지도 몰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멍청하고 충동적이며 전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보니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후회되었다. 제발 대화로 풀자. 내가 애원했다.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미래를 계획했고 이건 고칠 수 있어. 그가 내 눈을 바라보았고 아주 잠시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민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으나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아니, 그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이건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파혼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솔직한 대화 대신 쓰디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호는 일주일 내내 내 전화를 무시했다. 건너. 지인을 통해 그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나는 친구들을 찾았지만 그들도 그 잔인한 대화에 동참했던 공범이었다.
몇몇은 우리가 너무 심했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과잉 반응한다고 말했다. 혜진이는 내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해. 변명하지 말고.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노력했어. 근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 날 완전 악당 취급한다고. 지은아, 너도 알잖아. 나는 망설였다. 잔인하긴 했지. 알잖아. 남자들은 크기에 예민한 거. 내가 신음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잠수 타는 게 정당화돼? 우리 약혼했어. 도망칠 게 아니라 고쳐야지. 수진이가 코웃음 쳤다. 너 남자 자존심 잊었냐? 넌 기본적으로 걔가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 셈이야.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짜증이 솟구쳤다. 친구들은 내 조롱을 부추겼으면서 이제 와서 입 다물라고 하다니. 그 위선이 뼈 아팠지만 그들 말이 맞았다. 내가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할 때마다 상처받은 모습 이상의 민호를 보게 되었다. 그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늦은 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드디어 민호가 대화하러 왔구나 싶었다. 문을 열자 충혈된 눈과 피로, 분노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말없이 뒤로 물러나 그를 들여보냈다. 그는 우리가 가정을 꾸리려 했던 현관에 서서 집을 둘러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가 휴대폰을 꺼내 내 앞에서 화면을 넘겼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당황해서 물었다. 그는 화면을 내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거 알아보겠어? 피가 차갑게 식었다. 스크린샷이었다. 혜진이 지은이와 나눈 사적인 대화. 카카오톡에서 민호에 대해 불평했던 내용들. 부끄러운 디테일들이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은 다정해라고 쓴 메시지도 있었지만 솔직히 평균보다 큰 남자를 원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쓴 것도 있었다. 이 상황을 넘기려면 눈을 감고 그가 제욱이라고 상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창백해져서 화면에서 눈을 뗐다. 너, 내 폰 훔쳐봤어?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고양이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 보안이 너무 허술하더군. 그리고 맞아. 내가 들은 게 그저 일회성 실수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근데 아니더군. 입안이 바짝 말랐다. 민호 씨, 그건 사적인 거야. 이렇게 나올 순 없어. 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내가 뭘 원하냐고? 내 친구들 앞에서 날 공개적으로 험담해 놓고 사생활 타령이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내가 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가 거칠게 피했다. 민호 씨, 그거 지워. 그가 차갑게 웃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글자 하나하나, 스크린샷 하나하나다. 그리고 그날 밤 녹음 파일도 있어. 내가 다 녹음한 거 알았어? 내 폰이 주머니 속에서 네가 날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 취급했는지 전부 녹음하고 있었어. 심장이 닿을 것 같았다. 왜 이러는 거야?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내 가슴을 찢어놨으니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네가 이 이야기를 조작해서 날 괴물로 만들거나 날 무능한 놈으로 묘사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맞춰봐. 난 네가 한 말을 내 목소리 그대로 사람들한테 들려줄 거야.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잔인함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러든가. 난 이걸 보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넌 날 모욕했어. 이제 나도 널 모욕할 방법을 갖게 된 거야. 공평하잖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다. 난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그냥 화풀이였을 뿐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위험한 침묵 속에서 그가 말했다. 왜냐면 넌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였으니까. 넌 날 사랑한다고 맹세해놓고 내 등 뒤에서 날 경멸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어. 넌 널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나약한 패배자로 만들었어. 단순한 사과 그 이상을 받아야 마땅해. 나는 벽에 기대어 떨었다. 민호 씨, 원하는 게 뭐야?
그의 입술이 사악한 미소를 그렸다. 네가 나처럼 고통받길 원해. 내 비밀이 까발려지는 기분. 사람들이 널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해. 역겹지만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야.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게 놔둘 거야. 언제 혹은 내가 정말로 터뜨릴지 영영 모르게 말이야. 목이 메었다. 아이러니가 내 머리를 강타했다. 나는 항상 그를 안전하고 지루하며 진정한 잔인함이라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앞에 선 남자는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서서 마지막 말도 없이 내가 더 애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다정한 약혼자는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변한 그에 대한 공포는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그가 내 사적인 메시지를 읽을 권리가 없다고, 나를 협박할 권리가 없다고 되뇌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조롱했던 그가 사실 진짜 악당이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단지 지금은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뿐. 조심해야 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 혜진이가 경고했다. 걔 완전 미친 것 같아. 너 안전한 거 맞아? 나는 겉으로는 불안했지만 코웃음을 쳤다. 걔가 날 때리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있어. 내가 회사 싫어한다고 했던 거, 부장님 멍청이라고 욕했던 거,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놀러 간 거 다 가지고 있어. 나 끝장이야.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네가 상황을 좀 진정시킬 방법 없어? 부장님한테 미리 힘들다고 언질이라도 준다든지. 내가 신음했다. 너희는 몰라. 걔는 내가 중요한 회의 빠지려고 꾀병 부리고 상사 조롱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해고당하면 이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혜진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미쳤네. 진짜 널 그렇게까지 망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내가 숨을 헐떡였다. 자기가 느꼈던 수치심을 나도 똑같이 느끼길 원하는 거야.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나 봐. 그녀가 걱정스럽게 폰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걔 너 벌 주고 있는 거야. 아마 내가 조용히 있으면 진정하겠지. 침착하자라고 되뇌었다.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우리 결혼식 준비하고 있어야 하잖아. 근데 걔가 날 리벤지 포르노도 아니고 리벤지 험담으로 협박하고 있어. 진정해. 눈먼 분노에 휩싸여 나는 다시 민호에 대해 쏟아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직접 그가 얼마나 쪼잔하고 자격지심 심하고 통제적인지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스파이를 심어뒀거나 내 폰을 또 해킹했을까봐 친구들에게 인터넷에 절대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그 독한 말들을 내뱉으면서도 내면의 어두운 일부분은 내가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전히 고통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내가 민호와 얄팍하게 비교했던 전 남자 친구 재욱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내 일부는 위로를 원했고 일부는 복수를 원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그가 받았다. 민지. 지금쯤 유부녀 됐을 줄 알았는데? 내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응, 결혼 미뤄졌어. 안 할 수도 있고.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 약혼자분이 성에 안 찼나 보네. 죄책감을 삼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즉시 동의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예전 데이트 장소에 앉아 있었다. 과거 생각이 나네. 넌 내가 널 살아있게 만든다고 했었지. 그가 물잔을 내 쪽으로 밀며 나지기 말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내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정착할 준비가 안 됐었나 봐. 기다리다 지치네. 그가 씩 웃었다. 이제는 준비됐나 보지. 사람은 변하니까.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내가 정말 민호에게 보복하려고 이러는 건가? 하지만 씁쓸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몸을 기울여 재욱의 손이 내 허벅지에 닿게 두었다.
안정보다는 욕망의 스릴을 쫓았다. 그때 그를 보았다. 밖끝자락 벽에 기대어 반쯤 어둠에 가려진 민호를.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롱하듯 잔을 들어 건배의 제스처를 취하곤 등을 돌려 늦은 밤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위장이 조여왔다. 재욱이 내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눈치챘다. 민지야, 괜찮아? 내가 애써 웃었다. 응, 괜찮아.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하지만 뼛속까지 공포가 차올랐다. 민호가 내가 재욱이랑 썸 타는 걸 봤다면 내가 고통받길 원한다는 그 협박의 강도를 높일까? 어쩌면 내가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걸 본 것이 그가 가진 모든 굴욕적인 메시지와 녹음, 사진들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강남 루프탑파. 오늘 저녁 7시, 9시에 혼자 와. 손이 떨려 폰을 꽉 쥐었다. 재욱이 일로 따지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 9시 정각. 나는 화려한 루프탑 바에 들어서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를 훑었다. 저 멀리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가 보였다. 어두운 슈트에 하얀 셔츠. 그리고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안녕, 그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그는 웃음기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좋아 보이네. 그가 차갑게 말했다. 어제 재욱이가 공공장소에서 널 만지작거릴 때보다는 낫네. 그가 쏘아붙이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보고 있었어?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와인잔을 돌렸다.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었지. 내가 원한다면 증거 하나 더 추가하려고. 나는 눈물을 참으며 침을 삼켰다. 난 당신 배신한 적 없어. 무슨 일 있기도 전에 당신이 떠났잖아. 그가 차갑게 나를 곁눈질했다. 그럼 우리가 명목상 약혼 상태일 때 전 남친이랑 대놓고 꼬리친 걸 고마워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네가 내세우는 대단한 도덕적 기준이야?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해? 그가 잔을 비우고 내려놓았다.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넌 내 등 뒤에서 날 모욕하기로 결정했고 이제는 내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날 모욕하고 있잖아. 내가 선 넘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도 넌 날 깎아내리지 않고는 못 베기나 보지?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민호 씨, 맹세코 당신을 모욕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슬프고 화가 나서 그랬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라서. 그가 코웃음 쳤다. 슬픈 게 너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내가 좋아서 주변을 맴도는 줄 알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내 잘못이야, 민지야. 넌 내가 이 관계에서 한 번도 진정으로 존중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난 당신 존중했어. 거짓말 그만해. 그가 쓰리거렸다. 넌 친구들한테 내 몸매가 전 남친에 비하면 장난 수준이라고 했어. 내가 너무 지루해서 널 행복하게 못 해준다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넌 딴 놈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게 존중이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난간을 붙잡았다. 진심이 아니었어. 술김의 한 말이야.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네가 하는 모든 말이 헛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 취했든 아니든 넌 내뱉었고 너무 진심처럼 들려서 몇 번이고 반복했잖아. 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뒤쪽 바의 웅성거림만이 정적을 깼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화장이 번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주길 바랐다. 대신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날 더 자극하고 싶어? 계속 재욱이랑 놀아나고 친구들한테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떠들어봐. 계속해봐. 내 인생 작살내 줄게, 민지야. 백업 파일 많이 만들어뒀어. 내 직장, 인간관계, 가족들의 존경심, 네가 계속 날 도발하면 싹 다 불태워버릴 거야. 숨이 턱 막혔다. 설마. 할 거야. 단 1초도 의심하지 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차가운 대화가 끝난 뒤 나는 비틀거하며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루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혜진, 지은, 수진이에게서 걱정스러운 문자가 쏟아져 폰이 계속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위로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다. 주말에 엄마가 전화해 결혼 선물과 꽃장식을 신나서 이야기했다. 나는 억지로 괜찮은 척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민호 사이의 갑작스러운 냉기류에 대해 쏟아질 질문들을 감당해야 했으니까. 엄마가 진실의 절반이라도 안다면 당장 쓰러지실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억지로 결혼 준비물을 살피며 카탈로그와 색상표를 들여다보았다. 휴전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 이렇게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 끝낼 거면 정리가 필요해. 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도라도 해봐야지.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나는 좀 더 절박한 문자를 보냈다. 민호 씨, 제발. 우리 이 지독한 교착 상태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 자정이 되어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그가 프러포즈하던 날, 진심 어린 희망으로 빛나던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드디어 다정하고 안정적인 남자를 찾았다고 기뻐했었다. 이제 그 기억은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나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주는 안락함을 사랑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심장을 짓밟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협박과 공갈이 정당화될까? 죄책감, 분노, 후회,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탈출구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나는 민호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 준서에게 연락했다. 그라면 민호의 비밀을 알지도 모른다. 민호에게 타격을 줄 만한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준서는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주기로 했다. 그는 내가 가장 불쾌한 디테일은 생략한 채 민호가 개인정보로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불안해 보였다. 민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준서가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걔 항상 침착하잖아. 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응. 근데 내가 전 남친 몸매가 더 좋다고 농담하는 걸 들었을 때 그 표정을 못 봐서 그래. 그게 걔를 바꿔놨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약점이 필요하다? 희망의 빛이 보였다. 응, 걔를 물러서게 할 거라면 뭐든지. 걔가 완전히 깨끗하진 않을 거야. 누구에게나 어두운 비밀은 있으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볼게. 장담은 못해. 민호는 이래서 완벽주의자라 꼬투리 잡힐 일은 거의 안 남기거든. 그래도 미해결된 건들이 있으니까 횡령이나 실수에 대한 소문이 있을 수도 있어.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고마워. 하지만 준서가 떠나자 희망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도 민호 수준으로 떨어져 그를 협박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몇 주간의 공포 속에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극도의 긴장 속에 며칠이 흘렀다. 민호가 뭔가를 눈치챌까봐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조심했다. 내일이면 그가 날 파멸시킬까봐 밤새 잠을 설쳤다. 폰은 항상 무음이었지만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일주일 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밤에 갈게. 남은 짐 챙겨야 해. 싸우지 말자. 나는 그가 이미 옷가지를 대부분 챙겨갔기에 욕을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다. 남은 건 운동복 몇 벌, 개인적인 추억 상자, 잡동사니 전자기기뿐이었다. 그날 저녁 8시 정각, 민호가 도착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다. 내가 상자를 내밀었다. 여기 이게 다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자를 한쪽으로 치우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내가 침을 삼켰다. 내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답장 안 해놓고.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까진 할 말이 없었어. 내 계획 정리하느라 바빴거든.
네가 있든 없든 내 삶을 계속할 방법을 찾느라고. 배가 아파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그리고 널 아내로 맞이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눈물이 즉시 솟구쳤지만 분노의 불꽃도 튀었다. 그럼 왜 여기서 날 고문하는 거야? 그냥 끝내고 가버리지 그래? 그가 내 얼굴에 긴장이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네가 비나 안 비나 보고 싶어서. 네가 날 쓰레기 취급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무릎 꿇고 인정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신 역겨워. 그의 얼굴에 씁쓸한 비웃음이 스쳤다. 내가 역겨운 걸까? 아니면 네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일까? 네가 조금이라도 절제했더라면 우린 지금쯤 웨딩 케이크를 고르고 있었겠지. 하지만 난 여기 서 있고 나는 그에게 상처 줄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다가 목에서 터져 나오는 흐느낌에 막혔다. 미안해 민호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길 원하면 그렇게 할게.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가 내 팔을 잡아 멈춰 세웠다. 하지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 그럴 가치도 없어. 우리는 고통스러운 대치 상태로 서 있었고 둘 다 울기 직전이었다.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널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널 볼 때마다 네가 내 심장을 얼마나 쉽게 박살냈는지만 보여. 내가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 하지만 언젠가 날 용서해 줄지도 모르잖아. 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내 계획에 없어. 난 이제 날 보호해야 해.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본 뒤 나가버렸다. 나는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그 다정했던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깨달았다. 마침내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호네 회사에서 재정적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어. 구체적이진 않은데 희망은 있어. 횡령 증거만 찾으면 역으로 칠 수 있어. 걔가 널 망신 주는 거 터뜨리면 난 걔 커리어를 끝장낼 수 있어. 나는 절박했다. 나는 준서를 우리 집에서 만났고 그가 몰래 빼돌린 서류를 함께 검토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은 빈약했고 정황 증거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준서는 내게 너무 가까이 붙어서 등과 어깨를 만지작거렸다. 마치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듯이.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이게 필요했다. 증거를 얻기 위해 꼬리치는 척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2시간 뒤, 거친 노크 소리에 우리는 화들짝 놀랐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민호인가? 인터폰을 받지만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노크 소리. 문을 살짝 열자 문틀에 보낸 사람 없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봉투를 찢어보니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 이니셜이 적힌 USB였다. 준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USB를 꽂았다. 폴더가 떴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흐릿한 흑백 영상이 화면을 채웠다. 할머니 집 갔다니까. 술에 취해 혀꼬인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재욱 오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왜소해. 아닌 척할 수가 없어. 음질은 너무나 선명했다. 누군가 녹음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친구들의 웃음소리, 비웃는 내 얼굴, 그 모든 굴욕적인 독백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나한텐 더 있어. 준서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이거 협박이잖아. 심각한데. 나는 멍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악인 건 그 영상이 민호의 말을 모두 입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회사 비리로 협박하려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 영상 하나로 나를 매장시킬 수 있다. 민호에게서 며칠간 소식이 없었지만 USB의 메시지는 나를 공포 속에 살게 했다. 내 직장은 이미 위태로웠다. 만약 그 영상이 내 인생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유출된다면 차라리 짐 싸서 야반 도주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가 남았다는 걸 깨달았다. 진심 어린 공개 사과. 내가 나의 잔인함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가 쥐고 있는 권력을 뺏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 굴욕적이겠지만 적어도 내 의지로 하는 일이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민호 씨,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한 말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죄하길 원하면 그렇게 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직접 만나줘. 놀랍게도 그가 답했다. 저녁 8시, 우리 집으로. 너 혼자 와. 배가 조여왔다. 날 더 망신 주려는 걸까? 아니면 끝낼 기회일까? 어차피 선택지는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온 신경이 곤두선 채 그의 거실을 서성였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해 제 집처럼 들어왔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민호 씨, 내가 작게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탁자에 놓았다. 빨리 말해. 할 일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필요하다면 모든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든 영상을 찍든 뭐든 할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고, 거짓말했고, 깎아내렸는지 세상에 알릴게. 그러면 더 이상 날 협박할 필요 없잖아.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고 팔짱을 끼며 물었다. 강요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네가 내 등 뒤에서 날 열등한 인간 취급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있어?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 하지만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당신이 모든 키를 쥐고 있잖아.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었어. 네가 사람을 장난감 취급하고도 그들이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였지. 입술이 떨렸다. 알았어, 맹세코 깨달았어. 그가 나를 오랫동안 응시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널 파멸시키진 않을 거야, 민지야. 안도감이 밀려왔다. 당신,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많았어. 그 영상들을 네 상사, 부모님, 네 SNS 지인들에게 보낼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럼 무슨 소용이야? 당분, 넌 모든 걸 잃을 거고 난 전 약혼녀 인생 망친 쓰레기가 되겠지. 그건 승리가 아니야. 그냥 난장판이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내가 뭐든 할게. 바로잡을 수 있다면 뭐든.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턱을 악물었다. 네가 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는 사실. 날 마치 불량 타이어처럼 전 남친과 비교했다는 사실은 네가 뭘 해도 못 고쳐. 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 모든 독설들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어쩌면 너만 비난할 순 없겠지. 내 안정감만으로 널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순진했을지도. 내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폰을 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클라우드에서 파일 지울 거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딘가에 사본이 남아있지 않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난 더 이상 안 써. 그리고 결혼식은 끝난 거 알지? 우리 둘 다 알잖아. 그에게 달려가 안기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완전히 끝난 거구나. 내가 속삭였다. 그는 폰을 들어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보여주었다. 내 이름이 적힌 폴더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다 지웠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호 씨, 미안해.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네가 날 진심으로 원한다고 착각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미안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나갔고 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는 지난 몇 주간의 그 어떤 굉음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슬픔, 수치심, 그리고 기묘한 해방감과 싸워야 했다. 협박의 위협은 사라졌고 더 이상 조심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이는 계속 나를 밖으로 불러내려 했고 수진이는 내가 좀만 더 착했다면 이 모든 일을 막았을 거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낡은 앨범을 찾았다. 휴가지에서 웃고 있는 나와 민호, 폭포 근처에서 나를 안고 있는 나는 사진을 꽉 쥐고 오열했다. 나는 어쩌다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를, 그는 나를 깊이 사랑했는데 나는 그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다. 건너 민호가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주변에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말 외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명예를 더럽히지도 어떤 것도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내 실수들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차라리 그가 날 폭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적어도 그러면 기다림과 죄책감은 끝날 테니까. 하지만 그는 내가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게 두었고 그것은 복수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취소된 청첩장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다. 그저 엄마의 어색한 공지가 전부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추측했다. 우리가 예식을 미뤘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민호가 내 바람을 눈치챘다고 했고 누군가는 성격 차이라고 했다. 술김에 내뱉은 독설들이 잔혹한 복수극으로 번져 그를 악당으로, 나를 비참한 여자로 만들었다는 진실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가끔 나는 옛 문자를 보거나 가족 모임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혹은 소파에서 킥킥거리는 우리 사진을 넘겨본다. 영화를 보던 추억 속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가졌던 것들에 대한 아픈 상기이자 잔인한 말 한마디가 물리적인 폭력보다 얼마나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늦은 밤, 나는 가끔 몇 년 뒤 그를 다시 만나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는 행복해 보인다. 아마도 그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나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값싼 웃음거리 몇 마디 때문에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꿈속에서의 후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후회는 내가 자초한 잠자리이자 매일의 동반자였다. 다정하고 안정적인 약혼자를 냉담하고 복수심에 찬 전 남친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둔탁한 통증이 가슴에 맴돈다. 비록 그가 결국 내 인생을 파멸시키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준 상처와 그로 인해 그가 변해버린 괴물의 모습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